바이오 헬스 산업 수출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도 82%까지 향상시키며 11만 명의 핵심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미래 산업을 주도할 바이오 헬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나라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서 국가의 핵심 전략 사업으로 이 분야를 키우기 위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국장님. 네. 이 분야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미래의 먹거리이기도 하고 이미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투자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으로서 좀 앞서나가는 그런 분야도 있는데 한국도 이 분야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올해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다시피 코로나19 이후에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바이오헬스 분야는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네.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7년까지 약 3,800조 원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 반도체 산업의 한 5배 정도의 규모에 이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지난 3년의 코로나19 시기 동안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은 오히려 성장 잠재력이 입증되었습니다. 네. 국산 체외 진단기기 수출이 세계 2위로 대폭 늘어났고요. 글로벌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대부분을 한국에서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서 지난 2022년에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단독 지정되는 등 우리 바이오헬스 위상은 세계적으로 아주 높아졌다고 하겠습니다. 예. 또한 바이오헬스 수출액도 체외 진단기기와 바이오 시밀러 등의 바이오 의약품 약진으로 21년 최대 규모인 254억 달러로 전체 수출 분야 10위에서 저희가 7위로 올라섰고요. 특히 최근의 제약 분야는 신규 혁신 기술, 뉴 모달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혁신 기술을 개발해서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대규모 기술 수출 계약을 연달아 성사시키고 있고 미국 FDA나 유럽 의약품청 등록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과 국산 블록버스터 출연을 과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2월 대통령님을 모시고 저희가 우리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의 정책 비전을 담은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고 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을 통한 신시장 창출과 의료 건강 돌봄이 연계되는 디지털 기반의 국민 건강 실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제약, 의료기기, 보건의료기술 5개년 종합계획과 그다음에 바이오헬스 신산업 혁신 규제 혁신 방안, 바이오헬스 11만 명 인재 양성 방안 등 분야별 후속 대책 10건을 차례로 발표를 하면서 후속 대책을 성실히 이행을 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이후에 다소 위축된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세를 다시 일으키고 바이오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먼저 R&D 재구조와 기조하에서도 보건의료 R&D 예산은 작년 대비 13%가 확대돼서 주요 R&D 기준으로 7,884억 원입니다. 보건의료 R&D의 선진국형 연구체계인 도전혁신적 연구체계를 과감히 도입하고 국내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세계 인류 탑티어 연구진과의 글로벌 공동 연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의사과학자의 학부 전공의, 전일제 박사, 박사후 지원 등 경력 단계별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사후 지원은 현재 2년에서 11년으로 확대하여 미국의 의사과학자 양성 체계인 MSTP 제도와 같은 안정적인 연구 친화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바이오헬스 핵심 인재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 한 해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 위축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천억 원 규모의 K-바이오 펀드를 결성을 하였고 올 한 해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투자 시장 활성화를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3천억 원을 또 추가 조성하고 25년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메가펀드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메가펀드 조성과 투자 등을 통해서 국내 기업의 해외 임상 등 글로벌 진출과 백신 치료제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수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고 선진국의 규제 대응과 실증 지원을 통해 혁신 기업을 육성하는 플랫폼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저희가 현장의 요청을 반영해서 총리 주재 범부처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를 극복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발굴 개선과 R&D 등 투자 방향을 제시하며 굵직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올해 계획에 대해서 한번 쭉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좀 네. 자세히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1년간의 전반적인 계획 쭉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1년간이 살림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13%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쓰일 계획이신가요? R&D 예산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R&D사는 올해 그 한국형 아르파H라고 하는 그 카르파H 사업과 그다음에 글로벌 공동연구 보스턴 바이오 프로젝트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등 대규모 R&D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첨단 바이오, 연구 인프라 확충, 그다음에 국민 생명 건강 증진과 사회 문제 해결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그 한국형 아르파H 프로젝트를 올해 신규 추진할 계획인데요. 미국의 다르파를 모델로 해서 보건안보, 필수 의료, 바이오헬스 혁신 등 국가적 보건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글로벌 선도 기관과의 협력 연구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의료기술의 실증과 의료기기의 상용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국가 전략기술 중 하나인 첨단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데이터 AI에 기반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2028년까지 1단계인 70만 명을 목표로 임상 유전체 공공 데이터와 라이프로그 등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고 유전자 세포 치료제 등 차세대 첨단 의료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기술 역량을 강화하고자 중개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질환별 미충족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중개 연구와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 자살 등 정신건강 문제 해결, 장애인, 노인 등 건강약제의 재활 지원 기술 등 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12월에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그리고 기대 효과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헬스 산업은 지금 성장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또 한국의 우수한 인재가 이 분야에 지금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IT, 디지털, 의료 데이터 등 많은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서 역시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입니다.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와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지난해 12월 바이오헬스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혁신의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12개 중앙행정기관장과 분야별 민간위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작년 12월에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우선 현장의 요구도가 높은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 선진입 후평가 제도 개선이랄지 신약의 혁신가치 인정 및 필수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등 7대 킬러 규제를 발굴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고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 인재인 의사과학자 양성 분야도 제가 발표하고 논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끝까지 해결하는 실질적인 변화와 도움을 주는 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부처별 R&D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고 그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부처별 칸막이를 혁파하고 민간의 혁신적 창의적 의견이 논의될 수 있는 강력한 민간 합동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가 출범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할을 이제 담당해야 될 텐데 이거 한번 알아봤고요. 보건산업 관련해서 한번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K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약, 바이오기기, 코로나19 이후에 또 한국에 대한 그런 외국의 기대가 많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수출로 연결되고 있는데 네.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희 보건산업 분야는 코로나 일기 동안에 오히려 방역 물품의 수출이나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의 약진으로 연 28.2%의 수출 성장세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나 코로나 안정화 이후에 그 방역 물품 수출이 조금 감소하면서 23년은 22년 대비 10%가 감소해서 218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은 중국 시장의 난조에도 불구하고 유럽, 북미 등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여 86.4%가 증가된 85억 달러를 저희가 달성하였습니다. 올해 24년은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고 글로벌 경기 둔화가 좀 완화되면서 보건산업 전 분야에서 수출이 저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저희가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 역량, 그다음에 국산 바이오시밀러의 해외 수출, 그리고 국산 혁신 신약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기반으로 수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며 의료기기 수출도 우수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가진 국산 영상 진단기기나 임플란트 등 전통 강세 품목과 전통 강세 품목의 수출 확대와 AI 디지털 혁신 제품의 성장도 저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K-팝, K-드라마 등 한류 확산에 따른 K-뷰티 선호도와 위상이 더 높아지고 있어서 국산 화장품의 해외 시중 진출은 작년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저희가 이런 수출을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수출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진출을 위한 판로 확보와 투자 유치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가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약품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글로벌 투자 유치 및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킹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금리 인상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및 국책은행 등의 적극적인 펀드 출자를 통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 3천억 원 추가 펀드 결성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1,000억 원 이상의 적극적인 마중물 투자를 통해서 민간 투자 활성화를 견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내 혁신 기술과 벤처 기업들에 대한 해외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경험을 보유한 기관을 지정을 해서 글로벌 컨설팅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내 기업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것이 국내 기업 간의 그런 협력, 그다음에 해외 투자 유치, 그다음에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그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이런 이해와 접근성, 경쟁력을 저희가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현지 거점에 공유 오피스가 지금 20개가 지금 기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거를 저희가 30개로 지원을 확대해서 새로운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보스턴 클러스터와 같이 제가 매월 작년부터 제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벤처 카페를 상시 개최해서 기업과 투자자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리서치 데이 또는 글로벌 투자 위크 등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도 저희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료기기는 글로벌 혁신 의료기술 실증 지원 센터를 통해서 영상진단, 치과형 의료기기 등 수출 주력 품목의 그 실증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EU 의료기기 유럽 인증 강화 시행에 대응해서 인허가 컨설팅 및 교육, 인증 비용 지원 및 심사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화장품 현재 수출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미국, 중국의 화장품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안전성 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성 평가서 작성 교육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명동에 이어 홍대에도 K뷰티 체험 홍보관인 뷰티플레이를 저희가 개설 운영하고 해외에도 신규 판매장, 일본, 북미 등에 설치하고 UAE에도 저희가 홍보관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장품과 같은 부분은 수출이 조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코로나19 이후에 아무래도 외국인 환자 유치가 조금 주춤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어떤 정책 준비하고 계신지요? 네. 외국인 환자 유치는 제가 2009년부터 제가 시작을 했고요. 시작한 이래 연 18.7%의 성장을 거치면서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에 50만 명의 환자 유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는 저희가 급감을 했고요. 2022년부터 방역 완화에 따라서 다시 외국인 환자 유치가 증가하면서 22년에는 25만 명을 유치해서 코로나 시기에 한 절반 정도를 제가 회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복세에 맞춰서 저희가 작년 5월에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외국인 환자 70만 명 저희 유치를 목표로
일단 상급 종합병원 등에 대해서 전자비자 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우수 유치기한 지정을 확대하고 동반인에 대한 비자 완화를 하는 출입국 절차를 제가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눔 의료 및 외국인 의사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 의료의 글로벌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요. 이외에도 의료 관광을 연계한 지자체별 유치 전략을 지원하는 등 유치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와 인프라 강화를 제가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외국인 환자 유치가 회복될 수 있는 제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3년도는 아직 추정치긴 하지만 22년에 그 25만 명에서 한 10만 명 정도가 증가한 34만 명 정도로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글로벌 그 의료 패러다임에 변화하면서 디지털 헬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환자의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제가 연구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원격 협진 형태인 사전 사후 관리의 경우에도 보고 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도 제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유치 의료기관의 평가 인증제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한국 의료에 지금 호감도를 갖고 있는 중동국가 등과 의료인 연수 또는 국비 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 간의 G2G 협력도 제가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참 보건 산업이 분야가 정말 다양해요. 지금 이제 외국인 환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또 관광이랑 또 연결이 또 되어 있는 분야죠. 네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의료 정보하면 데이터고 이게 굉장히 활용을 잘하면 정말 많은 분야로 이제 발전할 수 있고 이게 또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정책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은 그 보건의료 데이터가 장벽 없이 흐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서 개인의 건강 관리에 활용함과 동시에 네. 또 의료 연구 등에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아마 목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병원 건강보험 등의 잠재 가치가 높은 방대한 데이터가 지금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와 또는 ICT 융합을 통해서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성장의 핵심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인프라를 구축 개방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구축하여 개인의 진료 기록, 투약 이력 등을 본인과 의료기관이 확인하고 원하는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공공기관과 의료기관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환자 진료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 등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여 개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데이터를 활발하게 이용해서 개인의 삶을 좀 더 좋게,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지금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국민이 그걸 느낄 수 있는 어떤 사례들, 그런 어떤 다양한 의료 정보 활용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작년에 그 건강정보 고스로 플랫폼을 제가 이제 오픈을 해서 현재 이제 본격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고요.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은 그 의료기관의 정보의 주체인 국민이 자기의 그 정보의 결정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 병원에 흩어져 있는 의료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만든 개인 의료 정보의 어떤 활용 기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진료 이력, 투약 이력 등 플랫폼에 연계된 의료 정보는 나의 건강 기록 앱을 통해서 조회하고 저장하고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리한 기능을 통해서 병원에 전원을 한다거나 또는 약국을 이용하거나 건강 검진을 하거나 또는 해외여행 또 군 입대 시에도 기존에 있던 나의 어떤 진찰 그 결과들을 기록들을 볼 수 있어서 아마 다양한 상황 속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병원에서 동네 의원을 옮길 때 기존의 검사, 진단, 처방 결과를 조회할 수 있어서 중복 검사나 중복 투약 등을 저희가 또 막을 수 있고요. 네. 또 멀리 떨어져 사시는 그 노부모님들의 진료 투약 정보를 자녀가 확인해서 돌봄이나 이런 진료에 적극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을 노인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랄지 이런 보건복지 서비스와 연계를 해서 공공서비스의 내실화를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현재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한 다양한
그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을 지원해서 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네, 이런 데이터들에는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이 가명정보 활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를 위한 계획 마련하신 것들이 있을까요? 네. 20년 8월에 이제 개인정보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데이터 활용의 핵심인 가명 정보는 개인의 동의 없이도 과학적 연구, 그다음에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미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됐습니다. 네. 가명정보 제도를 통해서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동시에 공유와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과기부 산업부 질병청과 함께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상자료, 유전체 자료, 그다음에 공공 데이터와 그다음에 평상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라이프로그를 아우르는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정밀의료 등 그 보건의료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평원, 심사평가원, 암센터 등 9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연계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기관 데이터로는 할 수 없었던 거를 다양한 종류의 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 연구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 사업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병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해서 암 진단부터 치료, 사망 데이터까지 연계한 K-큐어 암 빅데이터 구축 개방으로 우리 국민의 주요 사망 원인인 암 정복 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데이터 표준을 저희가 정립하고 의료 데이터 중심 병원을 육성해서 병원에 축적되어 있는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 컨소시엄 41개 병원이 의료 데이터 중심 병원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공동 연구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생명 연장, 수명 연장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줄기세포 같은 유전자 치료 이쪽에도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이제 규제가 있어서 그것들이 실제로 연구에서 실생활에 활용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올해 많은 제도 개선을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첨단 재생 의료는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치료법이 없는 희귀 난치, 중증 질환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또 기존 의약품과 달리 살아있는 세포를 살아있는 세포를 사용하고 있다는 특성 때문에 저희가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해서 2020년 8월에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薬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첨단 재생 법률은 임상 연구만을 허용하고 있고 임상 연구의 경우에도 중대 희귀 난치 등 특정 질환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연구 후에 환자 치료에 바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서 연구나 의료 연장의 활용도가 낮고 활성화되지 못해서 환자들이 법 제정 이후에도 해외 원종 치료를 선택하는 등 문제가 좀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 세계 최초 줄기세포 의약품을 개발하는 등 재생의료 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세포 유전자 치료 등에 대한 임상 연구를 확대하고 환자의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중대 희귀 난치 등 질환 제한 없이 다양한 연구가 시도될 수 있도록 임상 연구 대상을 저희가 확대 허용하고 또 연구가 아닌 치료 목적으로도 첨단 재생 의료를 허용할 수 있대 치료 대상을 중대 희귀 난치 등으로 규정하고 치료 계획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여서 위험도가 있는 치료는 임상 연구를 선행하도록 하여 진입 요건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지난 2월 1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후에 시행 예정입니다. 제도의 그 원활한 안착을 위해서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 안전관리 체계 정비 및 확대 개편 등을 통해서 시행 준비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